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아주 오래된 문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력, 신념, 그리고 한 인간의 믿을 수 없는 저항이 담긴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의 경제를 떠받치던 모든 가축이 하룻밤 사이에 쓰러지고 하늘에선 얼음과 불이 뒤섞여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요. 오늘 당신과 함께 출애굽기 9장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그냥 이런 재앙이 있었구나 하고 목록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각 사건이 어떻게 점점 더 강해지는지, 그 과정에서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자의 심리가 어떻게 무너지고 또다시 굳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주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진적인 심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이 핵심입니다. 오늘 다룰 텍스트는 크게 세 가지 재앙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엔 국가의 자산인 가축을, 그 다음엔 사람의 몸을, 마지막엔 이집트라는 나라의 하늘과 땅, 즉 자연질서 자체를 뒤흔듭니다.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재앙의 강도, 영향 범위, 그리고 파라오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라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재앙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기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요구로 시작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 거절하면 이집트의 모든 가축, 그러니까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덮칠 거라고 경고하죠.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아요.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역병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와 타겟을 가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보란듯이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와, 그 구별이라는 게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그냥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너희만 정확히 타격할 거야 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가축은 정말 멀쩡했어요. 여기서 파라오의 반응이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그냥 보고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7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확연했다 하고 나와요. 이건 파라오가 절대 어리석은 통치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고를 불신했다기보다는 이 현상이 진짜인지, 그 경고가 얼마나 정확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정보망을 동원해서 팩트체크를 한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가축은 한 마리도 안 죽었어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자기 사람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보통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더라. 이 보고를 받고도 텍스트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죠. 이건 대체 어떤 심리일까요? 인정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게 바로 절대 권력자의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증거는 명확하지만 그 증거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권위와 신념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어쩌면 그는 이걸 우연의 일치이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는 그의 완고한 성격이 여기서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을 겪고도 버텼다는 건데, 와, 정말 대단한 고집이네요. 여기서 이야기는 국가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차원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재앙이죠. 맞습니다. 첫 번째가 재산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두 번째는 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화덕에서 나온 재를 파라오 앞에서 하늘로 뿌리니까 그게 미세먼지처럼 퍼져서 이집트 전역의 사람과 짐승에게다 끔찍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이 재앙이 파라오의 핵심 측근들을 저격했다는 점이에요. 바로 술객들, 즉 마술사들이요. 11절을 보면 술객들조차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다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면서 파라오에게 이거 별거 아닙니다 라고 힙을 실어주던 이들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마치
현대 국가에서 대통령의 최고 과학기술 자문단이 눈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파라오 권위의 기술적, 신비적 기반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동안 파라오는 버틸 명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마저 재앙의 희생자가 돼서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도 못할 지경이 된 겁니다. 파라오의 권위를 지탱하던 한 축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된 거죠. 이건 파라오에게 엄청난 심리적 타격이었을 겁니다. 내 전문가들조차 해결 못하는 일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잠깐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텍스트의 표현이 좀 이상하게 바뀌는데요. 전에는 파라오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나오는데 이번 12절에서는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서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력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이건 마치 파라오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것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자유의지의 문제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수세기 동안 논쟁이 된 부분이죠. 이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파라오는 이미 여러 번 증거를 보고도 스스로 거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거절이라는 선택지를 고수했죠. 그러자 어느 시점부터는 그의 그 완고한 선택 자체가 이제 신의 더 큰 계획의 일부로 편입되어 버리는 겁니다. 즉, 그의 선택을 존중하되 그 선택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굳어지도록 신이 개입한다는 뉘앙스죠. 파라오의 완고함이 이제 이 거대한 드라마를 클라이맥스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계속 문을 닫으니까 아예 밖에서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의 선택을 기반으로 하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군요. 그리고 이 단계는 세 번째 재앙에서 그야말로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스케일 자체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는데 24절의 묘사가 정말 기이합니다. 불덩이가 우박과 섞여 내렸다. 물과 불, 서로 상극인 두 요소가 함께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야말로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현상인 거죠. 텍스트는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래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 직전에 이 모든 일의 목적이 아주 노골적으로 선포되지 않나요? 이전까지는 백성을 보내라는 요구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그 판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6절에서 신이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직접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해방이라는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선언이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그 통치자 파라오라는 거대한 무대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힘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글로벌 PR 전략인 셈입니다. 파라오는 이제 단순한 적대자가 아니라 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거죠. 정말 거대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번 재앙에는 이전과 다른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추가돼요. 바로 경고와 함께 주어진 선택의 기회입니다. 19절을 보면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집으로 피신시키지 않으면 다 죽을 거라고 아주 구체적인 대피령을 내려주잖아요. 이집트 사람들한테요. 여기서 이집트 사회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이 그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파라오의 신하들 중 여호와의 말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켰으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대로 들에 내버려 두었더라. 이집트 지배층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겁니다. 저 경고는 진짜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로요. 재앙의 메시지가 이제 파라오 한 사람을 넘어 이집트 사회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 거죠. 자기 주군인 파라오는 버티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 중 일부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항명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나라의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건 파라오의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적대국의 신이 보낸 경고를 따르는 관료들이 나타난 거니까요. 아마 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자네 정말 그 말을 믿는 건가? 이러다 우리 다 죽네 하면서요. 이런 내부 분열 자체가 파라오에게는 우박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 우박이 쏟아지고 나라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27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심지어 28절에서는 재앙만 멈춰주면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까지 하고요. 드디어 파라오가 변하는 걸까요?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입니다. 기도는 해주겠지만 30절에서 쐐기를 박죠. 그러나 나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파라오의 항복이 진정한 회개나 신념의 변화가 아니라 그저 눈앞의 고통을 피하려는 일시적인 굴복이라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냥 재앙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과 그 재앙을 내리는 존재 자체를 경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모세는 파라오가 전자일 뿐이라고 본 겁니다. 텍스트는 당시 농작물 피해 상황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더라고요. 31절이랑 32절을 보면 볼이 있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기 때문에 상했지만 밀과 스펠트밀은 아직 자라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런 디테일은 왜 들어간 걸까요? 이런 세부적인 묘사가 이 이야기의 현실성을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당시 이집트의 농업 캘린더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때쯤 일어난 일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정보죠. 또한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한 게 아니라 특정 작물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 재앙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전멸이 아니라 또 다른 경고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죠. 그리고 결국 모세의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34절을 보면 우박과 천둥, 비가 그치자마자 파라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바꿔서 약속을 어기죠. 심지어 이번에는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똑같다고 덧붙여서 이제는 그 완고함이 주변에까지 전염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정말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재앙이 닥쳤을 때의 일시적인 굴복, 그리고 위협이 사라졌을 때의 오만한 완고함, 이 패턴이 세 번째 재앙에서 정점을 찍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구집이 아니라 거의 자기 파괴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의 나라와 백성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그 심리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9장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재앙의 패턴을 따라가 봤습니다. 국가의 자산인 가축에 대한 선별적인 타격에서 시작해서 권력의 기반인 술객들까지 무력화시키는 개인적인 고통으로, 그리고 마침내 자연 질서 자체를 파괴하며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봤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이한 현생들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권력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극한 상황에 직면한 한 인간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눈앞에 펼쳐지는 명백한 증거와 점점 커지는 위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고통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타협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진정한 변화 사이에서 어떤 길을 택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파라오의 일부 신하들은 우박에 대한 경고를 두려워해서 자기 재산을 피신시켰다고 했잖아요. 결국 파라오는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이야기는 계속 파라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 권력층 내부에 싹트기 시작한 이 두려움과 믿음의 씨앗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고한 지도자가 계속해서 재앙을 불러오는 동안 그를 따르는 사람들 내부에서는 어떤 균열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텍스트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어쩌면 진짜 드라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